안녕하세요. 요즘 보험 관련 소식들 정말 많죠. 뭐 복잡한 상품 이야기도 있고, 보험금 문제, 또 고령 사회 대비 이런 얘기까지.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최신 보험업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모아놓은 기사들입니다. 네,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뭘까?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뉴스 전달 말고요. 각 소식이 당신의 보험 생활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복잡한 보험의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최근에 DB 손해보험 태화보험 사례가 좀 논란이 됐었어요. 아이의 화염상 모반, 그러니까 그 붉은 반점 치료비를 이미 받았는데 추가 치료비를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거절한 거죠. 네, 보험사 입장은 이게 선천성 질환이라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보험사가 지급 거절 근거로 삼은 의료자문 결과 있잖아요. 그게 가입자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잘 안 된다는 점이요. 아, 그 자문 내용 자체를요? 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사한테 물어보고 결과만 딱 통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뭘 물어봤는지, 의사는 뭐라고 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고 좀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개선 요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보험금을 못 주는지, 그 근거가 된 의료자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아예 뭐 금융감독원 같은 중립적인 기관에 같이 자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요청 비율 자체는 낮았대요. 생보 0.08%, 손보 0.1%. 그런데 일단 의료 자문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안 준 비율은 생보사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생보가 거의 31%고 손보는 15.5% 정도.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아, 그게요. 아마 상품 종류나 심사 기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보험은 실손보험처럼 청구 건수가 뭐 워낙 많잖아요. 손보 평균이 1,500건 남고 생보는 340건 정도니까요. 그래서 자문 건수 자체는 손보가 훨씬 많지만 생명보험은 사망이나 뭐 중대질병처럼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들, 이런 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자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 부지급 결정 비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네. 이 통계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건 가입한 보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할 때 만나는 그 허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뭐 투명성이 확보 안 되면 소비자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험금 예교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황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보험 사기 문제입니다. 30대 남성이 가짜로 배 아프다고 하면서 전국 병원을 돌면서 82번이나 수면 위내시경이랑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보험사에 시술비 640만 원 정도를 청구했다가 결국 적발돼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술비 안 내고 도망가기도 했다고. 와, 82번이요? 그건 좀 심각하네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보험 사기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전체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거든요. 보험료 인상 같은 걸로요. 아, 그쵸. 결국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이런 부당 청구를 막으려고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앞서 얘기한 의료자문 문제처럼 정당하게 보험금 청구하는 소비자들까지 불편해지거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보험 사기 방지랑 소비자 권익 보호,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보험업계의 진짜 오랜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보험금 분쟁이나 사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보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잘 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 보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고 점검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봐야 해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가 터지면 단순히 치료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소들이 끊길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생각해야죠. 아, 소득 단절, 그게 진짜 크죠. 그쵸. 많이들 가입하신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만으로는 사실 간병비나 장기간 소득 손실까지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이런 중대질병 진단비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단받으면 목돈이 나오니까 치료비 외에도 뭐 생활비나 간병비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죠.
생명보험도 흔히 그냥 사망 시 유족을 위한 돈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상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라든지 자녀 교육 자금 마련 혹은 상속 문제 대비 같은 굉장히 다양한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들을 주기적으로 한번 쫙 펼쳐보고 이거 중복되네 혹은 이건 불필요하네 이런 보장은 좀 줄이고 반대로 이건 꼭 필요한데 빠졌네 이런 무위험 보장은 없는지 이걸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네. 칠순, 진단비, 생명보험 이걸 당신의 현재 상황이랑 미래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잘 조합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도 크게 변하는 것 같아요. 보험 계약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까지 나왔다고요? 인슈딜이라는 곳이라는데 전 처음 듣고 좀 놀랐어요. 네, 2023년에 시작한 플랫폼인데요. 주로 연금보험 계약을 중심으로 중개를 해요. 보험 계약이 좀 어려운 사람이 해지하는 대신에 이 계약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 경매 방식으로 넘기는 거죠. 아, 경매로요? 네, 인수하려는 사람은 해지 환급금이 얼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얼마인지 이런 걸 보고 가격을 제시하는 식이고요. 최근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그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 종신보험까지도 거래 대상을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혁신적이긴 한데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특히 사망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거래한다? 이건 좀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넘기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준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위험 요인도 명확합니다. 특히 종신보험 거래는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을 사고 판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험 상품 구조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섣불리 인수했다가는 나중에 예상 못한 손해를 보거나 불안전 판매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새로운 플랫폼 이용할 때는 편리함 뒤에 있는 위험성이나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플랫폼도 나오는데 이러면 보험사 자체의 체력, 이것도 중요할 텐데요. 현대해상이 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보험사들이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이런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대해상이 자본을 확충해서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 KCIS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개선하고 157%에서 170%로. 아, 올렸군요. 네. 동시에 수익성이 좀 낮은 상품 비중은 줄이고 고수익 상품 판매에 집중해서 미래 이익 지표인 신계약 보험계약 마진, CSM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19.5%나 늘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와, 19.5%면 정말 크네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수익성이 좋다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보험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보험사들은 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 배타적 사용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배타적 사용권. 이게 뭐냐면 보험사가 독창적인 상품이나 특약을 개발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일종의 특허권 같은 거죠. 아, 특허권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올해 벌써 38건이나 승인됐다고 해요. 생보 9건, 손보 29건, 작년 기록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DB손해보험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6건, 흥국화재 5건 이런 순서고요. 이런 경쟁이 소비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보험사들끼리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한테도 좋은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치열한 경쟁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새로운 보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 방식이라든지 위험률 산출 방식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새롭고 다양한 보장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이 다들 크신데 이와 관련된 새로운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인구 구조 변화에 보험사들이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치매 쪽입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 시 얼마 지급,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 이후의 관리까지 생각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관리까지요? 네. 예를 들어 삼성화재는 중증 질환이랑 치매 간병비를 같이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고요. 교보생명은 중증 치매 진단 시에 가족 대신 후견인이 보험금을 관리해주는 신탁 기능까지 연결했죠. 특히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개발해서 배타적 사용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종 시 보험금 지급이라니, 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보장이네요. 치매라는 병의 특성을 정말 깊이 고민한 결과 같아요. 그렇죠. 진단금뿐만 아니라 실제 간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예를 들면 간병비 부담이나 환자 실종 같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조기 진단 서비스나 예방활동 지원까지 포함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후 위험 대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진화하는 치매 관련 보장의 최신 동향을 알아두는 것이 당신의 노후 설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암보험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장이 커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특히 그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 부담이 큰데 이 부분을 겨냥한 상품들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항암치료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환자들 부담이 컸죠. 최근 보험사들이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츠 화재는 월 1만 원대 보험료로 다양한 암 치료비를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내놨고요. 월 10,000원대요. 네. 그리고 흥국화재는 비급여 암 치료 등을 포함해서 보장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높인 상품도 선보였습니다. 또 DB손해보험은 최근 관심 높아진 해외 중입자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특약도 개발했고요. 와, 보장 한도가 10억 원까지 올라가고 해외 치료비까지 미리 준다니 좀 파격적인데요. 근데 이것도 뭔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보장 범위 넓어지고 한도 높아지는 거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약관의 세부 조건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모든 비급여 치료를 무조건 10억까지 보장,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종류의 암 치료를 어떤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지, 자기 부담금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 그쵸. 세부 조건. 네. 또 보험료가 내 소득 수준에 적정한지도 중요하겠죠. 단순히 보험 한도 숫자만 보고 덜컥 가입하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보장인지, 보험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하는 동안에요. 눈을 좀 돌려서 세계를 보면 좀 다른 분위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험 불가 시대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좀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나 점점 더 교묘해지는 사이버 공격, 또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 같은 거대한 위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져서 기존의 보험 방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의 표현입니다. 보험사가 보험료 받아서 위험을 인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앞으로 보험 가입하기 더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엄청 오르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하긴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국제보험연맹 GFIA 같은 곳에서는 4A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요. 위험에 대한 인지도, 어웨어니스를 높이고 보험에 대한 접근성, 액세시빌리티와 경제성, 어포더빌리티,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 이 네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노력이요? 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사의 기술 혁신 노력과 더불어서 정부의 인프라 투자나 재난예방 교육 같은 사회 전체의 위험 분담 협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결국 당신이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와,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문제부터 보험 사기의 심각성, 또 내 보험 포트폴리오 점검의 중요성, 그리고 보험 계약 거래 플랫폼이나 치매 안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과 그 이면의 경쟁, 더 나아가서는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대 위험까지 보험의 세계가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이걸 실감합니다. 맞습니다.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핵심은 이 흐름 속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더 이상 보험은 한번 가입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당신의 상황 변화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보험금 청구 절차 같은 것도 미리 이해해두고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광고 문구만 볼 게 아니라 그 장단점과 숨겨진 조건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보험 계약이 주식처럼 거래되고 인공지능이 보험금을 심사하고 또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위험이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보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그 안정감 혹은 보장이라는 가치 자체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보를 이해하고 또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